안녕하세요. 곽기영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서포트 벡터 머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서포트 벡터 머신은 수학적 최적화 기법을 기반으로 분류 분석을 수행을 합니다. SVM은 주로 분류 문제에 이용이 되지만 결과 변수가 연속형 변수인 경우, 다시 말해서 숫자형 변수인 경우의 예측 문제에도 적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모든 유형의 문제에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SVM은 다차원 공간상에서 두 개의 집단을 분리하는 초평면이라고 불리는 최적의 경계면을 찾아줍니다. 데이터셋에 P개의 예측 변수가 있을 때는 초평면은 P-1차원의 평평한 서브 공간으로 정의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2차원 공간에서 초평면은 1차원의 평평한 서브 공간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변수가 있으면 초평면은 직선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변수가 3개인 3차원의 공간에 있어서는 초평면은 2차원의 평평한 서브 공간이 되고 이거는 평면을 의미를 합니다. 변수가 10개면은 9차원의 초평면이 생성이 되겠죠. 그런데 사실 3차원을 넘는 공간에서는 초평면을 우리가 시각적으로 표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P차원의 공간을 확장이 돼도 P-1차원의 평평한 서브 공간이라는 초평면의 개념은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두 개의 집단을 분리하는 초평면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왼쪽 그래프를 보면은 3개의 직선 모두 동그라미 집단하고 세모 집단을 완벽하게 분리를 합니다. 그래서 어느 직선을 사용하든 주어진 데이터를 두 개의 집단으로 분리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주어진 훈련 데이터가 아니라 향후 사용할 실제 데이터에 대해서도 이 3개의 직선이 모두 두 개의 집단을 성공적으로 잘 분리하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때 실제 사용하게 될 미래의 데이터에 대해서도 이 직선들이 집단을 잘 구분을 하려면 직선을 중심으로 두 집단이 가능한 멀리 떨어져 있으면 좋을 겁니다. 그래야만 관측값이 약간씩 움직이더라도 여전히 그 직선은 두 개의 집단을 잘 분리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SVM은 이러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해서 이러한 그 3개의 직선 가운데서 두 집단 간의 간격이 최대화되는 초평면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3개의 직선 가운데 대각선으로 가로지르는 이 직선을 우리가 선택을 하게 되죠. 이처럼 두 집단 간의 간격을 최대화하는 초평면을 우리가 최대 마진 초평면이라고 얘기합니다. 두 집단에서 서로 가장 가까이 위치한 점 간의 거리를 우리가 마진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두 집단 간의 거리를 나타냅니다. 마진의 경계선상에 있는 이러한 점들을 우리가 서포트 벡터라고 합니다. 집단을 분할하는 기준이 되는 초평면은 마진의 중앙을 통과를 하게 되죠. 그래서 초평면과 서포트 벡터 간 거리의 2배가 마진이 됩니다. 이 각 범주는 최소한 하나의 서포트 벡터는 가져야 되고요. 2개 이상의 서포트 벡터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SVM은 수학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관측값들을 서포트 벡터로 선택해야 마진이 최대가 되는가, 그리고 그 마진을 이등분한 직선은 무엇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는 최적화 문제를 푸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SVM을 우리가 최대 마진 분류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또한 SVM은 기본적으로 선형 분류기이면서 동시에 이진 분류기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집단을 구분해주는 직선을 찾는 분류 방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케이스는 하나의 직선에 의해서 완벽하게 두 개의 집단으로 분할이 됩니다. SVM은 두 집단을 분리하는 접근 방법에 있어서 기존의 분류 방법과 차이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다른 분류 방법은 오차율의 최소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하지만 SVM은 이러한 목표와 더불어서 일반화 성능을 최대화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이 왼쪽의 그래프를 한번 보겠습니다. 동그라미와 세모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집단을 나타냅니다. 집단을 분할하는 직선이 지금 3개가 있습니다. 1번, 2번, 3번 3개의 직선이 있는데 이 직선 3개가 관측값 사이에 지금 그려져 있습니다. 직선 1의 경우에 동그라미 집단에 속해야 할 동그라미 3개를 세모 집단으로 지금 잘못 분류를 하고 있죠. 기존의 대부분의 분류 모델은 이 상태에서 시작해서 오차를 점차 줄여가면서 오차가 없는 이 직선 2의 상태의 예측 모델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직선 2 상태의 예측 모델이 일단 만들어지면 오차율이 0이 되니까 더 이상의 모델 개선 작업을 수행하지 않고 멈추게 됩니다.
오차율이 0이면 모든 케이스를 정확히 분류한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모델 개선 작업이 필요 없을 것 같지만은 모델의 일반화 관점에서는 성능 개선의 여지가 있습니다. 훈련 데이터의 관점에서 직선 2와 그 밑에 있는 직선 3은 모두 두 개의 집단을 성공적으로 분할하고 있어서 동일한 성능의 예측 모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케이스를 분류하기 위한 일반화의 관점에서는 성능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직선 2의 경우에는 동그라미 집단에 지금 아슬아슬하게 붙어 있죠. 그래서 동그라미 집단에서 발생하는 패턴에 조금이라도 변형이 생기면은 이 분류선을 넘어갔고 세모 집단으로 잘못 분류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하지만 직선 3 같은 경우에는 두 집단을 분할하는 분류 직선과 두 집단 사이에 간격이 좀 있어 갖고 데이터 패턴상에 작은 변형이 발생하더라도 오분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작게 됩니다. 그래서 직선 3의 모델이 직선 2의 모델에 비해서 일반화 능력이 뛰어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SVM은 직선 3의 모델처럼 오차율을 최소로 하면서 그와 동시에 두 집단 사이에 존재하는 간격을 가능한 최대화해서 새로운 케이스를 예측할 수 있는 일반화 성능을 극대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게 됩니다. 하지만 현실 세계에서 이와 같이 하나의 직선에 의해서 두 개의 집단이 완벽하게 분리되는 이상적인 경우는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두 개의 집단을 딱 잘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SVM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두 가지 방식으로 접근을 합니다. 한 가지 방식은 잘 구별이 안 되는 그러한 관측값을 무시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은 현재 차원의 공간에서 집단을 구분할 수 있는 척표면을 찾을 수가 없으면 좀 더 고차원의 공간으로 관측값들을 매핑을 해서 그 공간에서 척표면을 찾으려고 시도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첫 번째 방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 방법은 완벽한 선형 분할에 방해가 되는 일부 관측값을 무시하고 나머지 데이터를 잘 분리하는 분할 직선을 찾으려는 시도입니다. 모든 데이터를 100% 완벽하게 분류해주는 직선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오분류를 허용하고 최선의 분할선을 찾아보자는 거죠. 서포트 벡터 사이의 공간에 일부 관측값이 있거나 서포트 벡터를 넘어서서 상대 집단 영역에 관측값이 몇 개 있어도 이들의 존재를 무시한 다음에 집단의 분할을 시도를 합니다. 예를 들어 왼쪽 그래프를 보면은 요 A라는 세모와 B라는 동그라미는 양쪽 집단의 가운데에 지금 파묻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직선으로도 이 A와 B의 관측값을 포함을 하는 그러한 두 개의 집단으로 분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A와 B의 관측값으로 인해서 두 집단을 깔끔하게 분할하는 직선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이때 이 오른쪽 그래프와 같이 A와 B 두 관측값을 무시한 채 SVM을 수행을 하게 되면 두 집단을 분할하는 직선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약간의 오차를 인정하면서 최대 마진을 가져올 수 있는 선형 분야를 선택해서 일반화 성능을 향상시키는 거죠. 이를 수학적으로 이제 슬랙 변수라는 개념을 통해서 우리가 수행을 합니다. 이 슬랙 변수는 잘못 분류된 관측값을 나타내는데 잘못 분류된 정도를 의미를 하고 SVM에 의해서 마진을 최대화할 때 오분류로 인한 오차를 허용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SVM 최적화 문제의 슬랙 변수를 우리가 도입함으로써 다소 느슨한 그런 마진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이처럼 마진 안에 혹은 또 마진을 벗어난 영역에 관측값의 존재를 허용하는 이러한 마진을 우리가 소프트 마진이라고 부릅니다. 잘못 분류되는 관측값에 부과되는 페널티를 우리가 코스트라고 부릅니다. 이 코스트를 조정함으로써 적정 마진의 크기를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코스트를 크게 할수록 잘못 분류된 관측값의 영향이 커지게 되기 때문에 SVM 알고리즘은 가능하면 잘못 분류된 관측값이 적게 발생하도록 마진의 폭을 작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오분류는 줄어들게 되죠. 반면에 코스트가 작아지면 잘못 분류된 관측값에 대한 부담이 작아지기 때문에 마진의 폭은 커지게 되고 오분류는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진의 크기가 너무 작으면 세세하게 데이터셋의 모든 것들을 분류하려 하기 때문에 새로운 데이터에 대해서 과대 적합의 가능성이 존재하고요. 반대로 마진의 크기가 너무 크게 되면은
과소적합이 발생을 합니다. 이처럼 마진의 크기에 따라서 향후 적용하게 될 실제 데이터에 대한 일반화의 성능이 결정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둘 간의 균형을 유지하는 적절한 코스트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SVM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분석 작업을 수행을 할 때 이런 코스트의 크기를 결정을 해서 적정 마진의 크기를 탐색을 하게 됩니다. 두 개의 집단을 딱 잘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두 번째 접근 방법은 커널 트릭을 이용하는 겁니다. 데이터 자체가 근본적으로 비선형일 때 특히 유용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커널 트릭은 이 커널 함수라는 변환 함수를 이용해서 저차원의 데이터를 고차원의 공간에 매핑함으로써 선형적으로 분리가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왼쪽에 그 1차원의 직선을 보시면요. x라는 변수가 하나가 있는데 x라는 변수상에 동그라미 집단과 세모 집단이 분포가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왼쪽 그래프를 보면은 어떠한 방식으로도 동그라미 집단과 세모 집단을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직선을 긋더라도 하나의 직선으로는 두 개의 집단을 구분할 수가 없죠. 이럴 때 이 기존의 예측 변수 요 하나를 확장을 해서 x제곱이라는 또 하나의 예측 변수를 만듭니다. 그런 다음에 x라는 변수와 x제곱이라는 변수 두 개의 변수를 추구를 해서 2차원 공간상에 이 데이터들을 표현을 하게 되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직선을 이용해서 두 개의 집단을 깔끔하게 분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커널 함수를 이용을 하게 되면은 데이터가 선형적으로 분리 가능하도록 더 높은 차원으로 변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의 커널 함수는 x를 x제곱으로 변환하는 그런 간단한 커널 함수가 되겠죠. 만약에 2차원의 직선으로 집단을 분할할 수가 없다면 3차원 공간에서 우리가 또 평면을 탐색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왼쪽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집단과 세모 집단을 분할할 수 있는 어떠한 직선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에 SVM은 커널 함수를 이용해서 데이터가 선형적으로 분리 가능하도록 더 높은 차원으로 변환을 해줍니다. 이때 기본적인 전제는 저차원에서 선형 분리가 어렵더라도 차원을 높여가면은 선형적 분리가 가능한 초평면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왼쪽 그래프에서 세모들을 위로 들어 올린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면은 오른쪽과 같은 그래프를 얻을 수가 있죠. 이러한 작업은 2차원 데이터를 3차원으로 변환함으로써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커널 함수를 이용해서 변환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오른쪽과 같이 동그라미, 세모 데이터들이 3차원 공간상에 다시 배치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평평한 도구를 이용해서 평면을 이용해서 동그라미와 세모들을 깔끔하게 분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3차원 공간상에서 2차원 평면을 이용해 두 집단을 분할하게 되는 거죠. 이 커널 트릭은 기존의 예측 변수를 바탕으로 선형적 분류가 가능하도록 새로운 예측 변수를 생성해서 예측 변수의 공간을 확장을 합니다. 이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같은 분야에서 우리가 예측 변수를 특성이란 표현도 많이 쓰는데요. 영어로 이제 feature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을 우리가 특성 공간, feature space를 확장한다라고 표현을 하죠. 이때 커널 함수는 기존의 그 특성들을 수학적으로 재조합해서 데이터를 고차원의 새로운 공간으로 매핑을 합니다. 지금까지 SVM의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서 다양한 커널 함수들이 개발되어 왔습니다. 예를 들면은 다항 커널 함수라든가 시그모이드 커널 함수, 가우시안 RBF 커널 함수 이런 것들이 개발이 되었고 종종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커널 함수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런 고차원의 매핑을 하고 집단들을 분할을 할 수가 있지만은 어떠한 커널 함수도 최고의 성능을 보장하지는 않고요. 다루고자 하는 문제에 따라서 그 결과는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훈련 데이터의 양하고 예측 변수 간의 관계 또한 성능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최적의 커널 함수를 선택하기 위한 일반화된 규칙은 없고 우수한 예측 모델을 얻기 위해서는 종종 이런 다양한 커널 함수들을 실험을 하고 인수도를 튜닝하는 그런 시행착오 과정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SVM은 기본적으로 이진 분류 모델입니다. 3개 이상의 집단을 분류하는 다중 분류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다중 분류 문제를 여러 개의 이진 분류 문제로 변환을 합니다.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식은 일대 나머지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하나의 집단과 나머지 전체 집단 간의 SVM 이진 분류 모델을 집단의 개수만큼 만들어서 이들을 비교 평가한 다음에 가장 우수한 분류기로부터의 예측 결과를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과, 배, 복숭아, 감 등의 4종류의 과일을 분류한다고 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4개의 SVM 모델을 만듭니다. 사과를 하나의 집단으로 하고 나머지 과일들을 또 하나의 집단으로 한 모델, 배를 하나의 집단으로 하고 나머지 과일들을 또 다른 집단으로 한 모델, 복숭아를 하나의 집단으로 하고 나머지 과일들을 또 다른 집단으로 한 모델, 감을 하나의 집단으로 하고 나머지 과일들을 또 다른 집단으로 한 모델, 이 4개를 만들어 갖고 새로운 케이스를 분류할 때는 이들 4개 모델에 대해서 분류 작업을 수행한 다음에 가장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는 SVM 모델의 예측 결과로 소속 집단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때 가장 우수한 성능을 보여준다는 것은 마진을 가장 크게 만들어주는 SVM 모델이 선택된다는 뜻입니다. 다중분류하는 또 다른 접근법은 1대1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1대1로 SVM 모델을 여러 개 만들어서 각각의 예측 모델을 실행한 다음에 이 모델들의 판정 결과를 집계해서 가장 많이 분류된 결과를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앞에서 봤던 과일 분류 문제를 다시 돌아보면요. 4개의 과일을 2개씩 짝을 맺어갖고 총 6개의 분류 모델을 만듭니다. 그런 다음에 새로운 케이스를 예측할 때는 6개의 모델로부터의 분류 결과를 집계해서 가장 많이 나온 집단으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각 SVM 모델이 한 표씩 행사하는 투표 방식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R을 이용을 해서 SVM 분석을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표준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는 아이리스 데이터셋을 이용을 해서 2차원 공간에서 2종류의 꽃을 분류하는 간단한 SVM 분석을 수행하겠습니다. 이진 분류를 위해서 편의상 2개의 꽃만을 추출하겠습니다. 아이리스 데이터셋에는 3종류의 꽃이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 세토사와 버지니카만 추출해서 별도의 서브셋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초평면을 시각화가 용이한 2차원 공간의 직선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예측 변수도 편의상 2개만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팔랭스와 세팔위스 2개의 예측 변수를 이용해서 세토사와 버지니카 2종류의 꽃을 분류해주는 SVM 모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서브셋을 만들어서 iris.serv란 이름으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스피시즈 열에는 꽃 종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열을 팩터로 변환을 해서 안에 완성된 데이터의 내용을 보시면은 세토사와 버지니카 2개의 꽃 종류가 잘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2개의 예측 변수 세팔랭스와 세팔위스가 잘 선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 세팔랭스와 세팔위스를 X축과 Y축으로 사용해서 관측값들을 2차원 평면상의 산점도로 한번 그려보면은 이런 식의 그래프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관측값들이 산점도상에서 2개의 범주로 잘 구별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빨간색은 세토사고, 동그라미는 세토사고, 이 파란색은 버지니카, 삼각형은 버지니카입니다. 그래서 2개의 범주가 비교적 잘 구별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시각적으로 보게 되면은 산점도상에서 두 범주는 선형적으로 분리가 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SVM 분석을 통해서 2개의 범주를 분할하는 초평면하고 서포트 벡터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R에는 SVM 분석을 지원하는 다양한 패키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E1071 패키지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먼저 E1071 패키지를 메모리에 적재를 하겠습니다. E1071 패키지 안에 포함되어 있는 SVM 함수를 이용해서 SVM 분석을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SVM 함수의 인수 지정을 좀 간단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수에는 결과 변수와 예측 변수 간의 관계를 포뮬러 형식으로 지정을 합니다. 틸다를 중심으로 해서 왼쪽에는 결과 변수 지정하고 오른쪽에는 예측 변수를 지정을 합니다. 예측 변수 자리에 점을 지정하게 되면 결과 변수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변수가 예측 변수로서 사용이 됩니다. 데이터 인수에는 예측 모델 개발에 사용할 데이터셋, 훈련 데이터셋을 지정을 합니다. 커널 인수에는 커널 트릭에 사용할 커널 함수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SVM 함수는 별다를 지정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RBF 커널 함수를 이용해서 관측값을 고차원의 공간으로 매핑을 합니다. 그래서 커널 인수를 지정하지 않으면 커널 인수 자리에 레이디얼이 지정돼서 RBF 커널 함수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차원의 확장 없이 주어진 예측 변수만으로 초평면을 탐색하기 때문에 커널 함수로서 선형 함수를 지정합니다. 그럴 경우에 커널 인수의 리니어를 이렇게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코스트 인수에는 오분류에 대한 페널티의 정도를 지정을 합니다. 코스트 인수의 큰 값을 지정을 하게 되면은 오분류를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는 뜻이 되고, 그래서 페널티가 커집니다. 페널티가 커지게 되면은 SVM은 많은 데이터를 충족시킬 수 있는 좀 더 복잡한 분류 경계선을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훈련 데이터에 대해서는 오분류가 작아지고 정확도가 올라가지만은 과대적합으로 인해서 새로운 케이스에 대해서는 분류 성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반대로 작은 코스트 값은 좀 더 단순한 형태의 분류 경계선을 생성을 합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서 이제 과소적합의 가능성이 발생을 하게 되죠. 코스트 인수에는 0보다 큰 값을 지정을 해야 됩니다. 기본 값은 여기 써 있는 코스트 이퀄 1이 됩니다. 스케일 인수에는 데이터를 표준화할지 여부를 지정을 합니다. 스케일 값 false를 지정을 하게 되면 표준화 과정 없이 원래의 척도 그대로 분석에 사용이 됩니다. 하지만 예측 변수의 척도가 서로 많이 다를 경우에는 표준화 과정을 하는 것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SVM 분석을 수행을 하고 그 결과를 iris.svm이라는 변수로 한번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SVM 분석 결과로 반환된 SVM 객체에 서머리 함수를 적용을 하게 되면 분석 결과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출력 결과를 보시면은 가운데쯤에 서포트 벡터의 개수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총 12개의 서포트 벡터가 선택이 되었고요. 2개의 범주 각각에 6개씩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서포트 벡터로 선택된 12개의 관측값은 SVM 객체의 인덱스의 원소에 데이터셋의 인덱스 형태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내용을 보시면은 이렇게 12개의 관측값의 인덱스가 출력이 됩니다. 실제 관측값이 뭔지를 보려고 그러면은 저 SVM 객체의 SV 원소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12개의 객체의 실제 관측값은 우리가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 SVM 객체의 SV 원소에 들어가 있는 저 관측값은 범주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범주까지 보고 싶으면은 아까 봤던 SVM 객체의 인덱스 원소에 포함되어 있던 인덱스를 이용해서 실제 서브셋에 포함되어 있는 데이터셋에 포함되어 있는 관측값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서포트 벡터의 인덱스를 이용해서 산점도상의 서포트 벡터를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그래프로 그려보면은 이런 식의 그래프를 우리가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서포트 벡터에 해당하는 관측값은 지금 파란색 원으로 둘러싸서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토사 종과 버지니카 종 각각의 6개씩의 서포트 벡터가 표현이 되도록 그래프상에 지금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빨간색의 세토사를 보시면은 지금 5개밖에 표현이 안 돼 있습니다. 사실은 6개가 표현이 되는데 5개밖에 눈에 안 띄죠. 그 이유는 우리 아까 그 관측값을 보시면은 서포트 벡터의 관측값을 보시면은 실제는 2개의 관측값은 동일한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 5.4, 3.4, 그 다음에 5.4, 3.4 2개의 동일한 값이 나타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요 그래프상에서도 하나가 겹쳐갖고 5개만이 나타나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서포트 벡터가 표시된 그래프상에 직선을 그려서 초평면을 나타내 보겠습니다. 초평면을 나타내는 직선의 방정식의 개수와 절편은 SVM 객체에 포함된 정보를 이용해서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개수를 구해서 W에 저장을 하고 절편을 구해서 B에다가 저장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 W와 B에 저장된 값을 이용해서 조금 전에 만들었던 그 산점도상에다가 추가로 직선을 그려서 초평면을 표현을 해 보겠습니다. 서포트 벡터들 사이를 통과하는 이 점선으로
초평면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은 초평면에 분류 경계선을 넘어서 갖고 다른 범주 영역에 위치한 관측값이 한 개 보입니다. 지금 버지니카 꽃이 세토사로 지금 분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관측값은 오분류된 케이스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데이터에 대한 범주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이 프리딕트 함수를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프리딕트 함수의 첫 번째 인수에다가 SVM의 예측 모델을 지정하고 뉴 데이터 인수에다가 우리가 예측할 데이터셋을 지정을 합니다. 보통은 테스트 데이터를 지정을 하지만은 우리는 별도로 테스트 데이터셋을 생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편의상 예측 모델을 생성할 때 사용했던 동일한 훈련 데이터를 지정을 해 보겠습니다. 프리딕트 함수를 이용해서 훈련 데이터에 대해서 예측을 실행하고 결과를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은 각 케이스별로 예측된 범주가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교차표를 만들어서 얼마나 정확히 잘 분류가 되는지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그래프상에서 본 것처럼 지금 한 개의 케이스가 오분류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버지니카가 실제 꽃 종류인데 예측 모델에 의해서 세토사로 지금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측 확률을 보시면은 99%의 예측 정확도를 보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코스트 값을 변화시켜서 코스트 값이 서포트 벡터와 분류 경계선 및 마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설명했다시피 코스트 값을 증가시키면 오분류를 줄이기 위해서 훈련 데이터에 보다 충실한 분류 경계선이 생성됩니다. 그래서 서포트 벡터의 개수는 작아지고 마진은 좁아지게 됩니다. 코스트의 값을 아까 1에서 지금 100으로 한번 크게 증가시켜 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측 모델을 다시 한번 생성을 해 보겠습니다. 생성된 예측 모델의 내용을 한번 보시면요. 서포트 벡터의 개수가 3개로 대폭 줄어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코스트가 1일 때는 12개였는데 지금 코스트를 100으로 증가시키자 서포트 벡터의 개수가 3개로 아주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산점도상의 서포트 벡터 초평면을 아까 동일한 요령으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모든 관측값이 초평면에 의해서 지금 완벽하게 분류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코스트 값이 0일 때에 비해서 마진의 폭은 굉장히 작아졌죠. 실제로 얼마나 잘 분류가 됐는지 보시면은 아까랑 달리 오분류된 거 하나 없이 완전히 다 완벽하게 분류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측 정확도도 100%를 달성을 했죠. 그래서 훈련 데이터에 대한 예측 정확도는 100%를 달성을 했지만은 이것이 일반화의 관점에서 바람직한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마진의 폭이 너무 작아갖고 새로운 데이터가 훈련 데이터와 다소 다른 패턴을 보이게 된다면 오분류될 가능성이 커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두 개의 예측 변수로 선형적 분류가 가능한 단순한 예를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문제는 이렇게 간단하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는 커널 트릭을 사용하기도 하고 튜닝을 통해서 성능을 개선하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AER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는 어페어즈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좀 더 복잡하고 실질적인 SVM 분석을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AER 패키지를 메모리에 적재를 하고 우리가 사용할 데이터셋인 어페어즈 데이터셋을 불러와 보겠습니다. 어페어즈 데이터셋의 구조를 보시면요. 모두 601개의 관측값이 있고 9개의 변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어페어즈 데이터셋은 601명의 결혼한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그들의 결혼 생활에 대해서 조사한 데이터입니다. 이 데이터셋에는 모두 9개의 변수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교육 수준이라든가 자녀 여부, 나이, 성별, 종교, 직업 등에 대한 그러한 그 데이터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어페어즈 변수에 포함되어 있는 데이터는 결혼 생활 동안의 외도 횟수가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페어즈 데이터셋에 포함되어 있는 이 어페어즈 변수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결혼 생활의 외도 여부를 예측하는 그런 SVM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결과 변수로 이 어페어즈 변수를 이용하려고 그러면은 범주형 변수여야 됩니다. 그리고
이진 분류를 지금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affairs 변수를 팩터 형식의 이진형 변수로 변환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affairs란 데이터셋 이름을 AFF로 바꾸고요. 외도 횟수를 한 번이라도 외도가 이루어지면은 우리가 외도가 있는 경우, 한 번도 없는 경우에는 외도가 없는 경우로 나눠서 범주형 변수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리고 팩터로 변환을 하고요. 그래서 구조를 한번 보시면은 affairs 변수가 두 개의 레벨을 갖는 팩터로 바뀐 걸 볼 수가 있고요. 외도가 없는 경우는 1로 코딩이 되어 있고 외도가 있는 경우는 2로 코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도 여부에 대한 비율을 한번 보시면은 전체의 75%가 외도가 없었고요. 25% 정도가 외도가 있는 그러한 그 분포를 갖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분석을 수행하기 전에 먼저 전체 데이터셋을 70% 훈련 데이터하고 30%의 테스트 데이터로 나눠보겠습니다. 샘플 함수를 이용을 해서 70%에 해당되는 행의 인덱스를 무작위로 추출해서 그걸 이용해서 훈련 데이터를 생성을 하고요. 나머지 인덱스를 이용해서 테스트 데이터를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훈련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의 생성 결과를 보면은 훈련 데이터에는 외도를 경험한 사람이 104명이 포함되어 있고 테스트 데이터에는 46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 데이터에는 총 420개의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고요. 테스트 데이터에는 총 181개의 케이스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데이터셋이 준비가 됐으므로 이제 SVM 분석을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이 1071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는 SVM 함수를 동일하게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수로 결과 변수와 예측 변수를 포뮬러 형식으로 지정을 하고요. 데이터 인수에는 조금 전에 생성했던 훈련 데이터셋을 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분석을 수행을 하고 그 결과를 서머리 함수로 한번 보시면요. 총 248개의 서포트 벡터가 생성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프리딕트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SVM 모델을 적용해서 예측 정확도를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수에 조금 전에 생성한 SVM 모델을 지정을 하고 new 데이터 인수에 테스트 데이터셋을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실행을 하고 결과를 보시면은 케이스별로 외도 여부를 예측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테이블 함수를 이용해서 혼동행렬을 생성을 해보면요. 총 181개의 케이스 가운데서 134개가 정확히 분류된 것을 볼 수가 있고 예측 정확도로 보면은 74%의 예측 정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범주를 직접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각 범주별 예측 확률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SVM 함수로 예측 모델을 생성을 할 때 probability 인수의 true를 지정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생성한 예측 모델을 predict 함수의 인수로 제공을 합니다. 이때 predict 함수에는 probability true를 역시 또 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출력된 객체를 보시면은 그 객체의 벡터로서 probability 속성에 우리가 원하는 범주별 예측 확률이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측 확률을 얻기 위해서는 attr 함수를 이용을 해서 probability 속성과 값을 추출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 케이스에 대해서 예측 확률을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추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SVM 분석을 통해서 생성한 예측 모델은 경우에 따라서는 성능 개선을 위해서 튜닝 과정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SVM 함수는 기본적으로 RBF 커널 함수를 이용하기 때문에 RBF 커널 함수를 이용한 튜닝 과정을 간단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RBF 커널 함수를 기반으로 한 커널 트리 그룹에서 SVM을 수행할 때는 앞서 살펴본 코스트 인수와 함께 감마 인수를 이용을 해서 최적의 결과를 탐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감마 인수는 데이터를 분할하는 초평면의 형태를 결정을 해줍니다. 감마 인수의 값이 크면은 더 많은 서포트 벡터가 선택돼서 좀 더 복잡한, 좀 더 굴곡진 분류 경계선을 생성을 합니다. 그래서 훈련 데이터에 대해서는 오분류가 작아지지만은 새로운 케이스에 대해서는 일반화 성능이 저하됩니다. 이 감마 값은 코스트 값과 마찬가지로 0보다 큰 값을 설정을 해야 됩니다.
코스트 값은 앞서 우리가 설명했듯이 이 값이 커지면은 마진의 폭을 감소시켜 갖고 훈련 데이터에 대한 예측 정확도가 증가하지만은 지나치게 커지게 되면은 과적합으로 인해서 새로운 케이스에 대해서는 분류 성능이 낮아지게 됩니다. 감마 값하고 코스트 값은 모두 커질수록 과적합의 위험 또한 같이 증가하기 때문에 적절한 값을 찾는 것이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SVM 함수는 기본적으로 감마 값을 예측 변수 개수분의 1로 설정을 하고요. 코스트 값을 1로 설정을 해서 분석을 수행을 합니다. 하지만 좀 더 나은 성능의 SVM 모델을 얻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감마 값하고 코스트 값을 변화시켜가면서 가장 최적의 예측 모델을 탐색을 합니다. 이렇게 감마 값하고 코스트 값을 변화시켜가면서 최적의 예측 모델을 사용할 때 이용할 수 있는 함수가 이 tune.svm 함수입니다. 이 tune.svm 함수를 이용해서 탐색 과정을 손쉽게 우리가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tune.svm 함수의 감마 값과 코스트 값의 범위를 지정을 하게 되면은 범위 내에 가능한 모든 값의 조합에 대해서 SVM 분석을 수행한 다음에 최적의 결과를 가져오는 감마 값하고 코스트 값을 제시를 해줍니다. 예를 들어 감마 값하고 코스트 값을 이렇게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감마 값에는 10의 마이너스 3승에서 10의 3승까지 7개의 값을 지정을 하고요. 코스트 인수에는 2의 마이너스 5승부터 5승까지 11개의 값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럼 이 두 인수를 조합을 하게 되면은 7 곱하기 11, 77개의 인수조합이 생기고 결과적으로 77개의 모델이 생성이 됩니다. 이 77개의 모델 각각에 대해서 신문권 교차 검증을 통해서 가장 작은 오차를 보이는 모델을 찾아내 줍니다. 그런 다음에 이 모델을 생성하는 데 사용한 감마 값하고 코스트 값을 우리가 새로운 SVM 분석의 인수로서 지정을 하게 되면은 최적의 성능을 가져오는 튜닝된 모델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시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une.svm 함수를 실행을 해서 변수로 저장을 하고요. 변수의 결과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된 결과를 살펴보면은 모두 77개의 모델이 생긴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결과의 앞부분을 보시면은 베스트 패러미터스라는 말 밑에 감마와 코스트의 최적의 값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감마 값이 0.001일 때, 코스트 값이 0.3125일 때 최적의 성과를 보인다라고 지금 결과가 출력이 되어 있고요. 저 감마 값과 코스트 값은 생성된 객처의 베스트 모델 아래의 감마 원소에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 코스트 원소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출력을 해보시면은 아까 서머리 함수의 결과로부터 나온 그 두 개 숫자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두 개 숫자를 우리가 SVM 함수에다가 감마 인수와 코스트 인수로서 지정을 하고 분석을 수행을 하게 되면은 저 77개의 모델 중에서 가장 훌륭한 성과를 보이는 모델의 결과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프리딕트 함수를 이용해서 예측을 해보고 예측 결과를 보시면은 아까보다 다소 개선이 된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같은 경우는 74%의 예측 정확도를 보였는데 지금은 74.6%로 아주 조금이긴 하지만은 개선된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SVM 분석을 이용해서 다중분류를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이 1071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는 SVM 함수는 1대1 방식으로 다중분류를 수행을 합니다. 1대1 방식이라는 것은 1대1로 SVM 모델을 여러 개 만들어서 각각의 예측 모델을 생성한 다음에 이 모델들의 판정 결과를 집계해서 가장 많이 분류된 결과를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각 SVM 모델이 한 표씩 행사하는 투표 방식으로 최종 범주를 결정을 해줍니다. 표준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는 아이리스 데이터셋을 이용을 해서 아이리스 꽃의 꽃 종류를 분류하는 SVM 모델을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데이터셋을 훈련 데이터와 검증을 위한 테스트 데이터로 분할을 해보겠습니다. 훈련 데이터는 전체 데이터셋의 70%를 사용을 하고요. 테스트 데이터는 나머지 30%를 이용을 하겠습니다. 훈련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를 생성을 한 다음에 포함되어 있는 데이터를 좀 보면요. 훈련 데이터에는 세토사, 베르시콜라, 버지니카가 각각
36개, 32개, 37개 포함되어 있고 이 세 개를 모두 합하면 105개의 표본이 훈련 데이터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테스트 데이터에는 세토사, 베르시콜라, 버지니카가 각각 14개, 18개, 13개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두 합하면 테스트 데이터는 45개의 표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훈련 데이터에 대해서 SVM 분석을 수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행하고 결과를 살펴보면 모두 45개의 서포트 벡터가 마진 결정을 위해서 선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측 모델을 생성하기 전에 먼저 그래프를 이용해서 한번 얼마나 잘 분류가 되어 있는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SVM 결과를 다차원 척도법을 이용해서 2차원 공간상에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생성된 그래프를 보시면은 세토사는 동그라미로 표현되어 있고 베르시클라는 삼각형으로, 그 다음에 버지니카는 사각형으로 지금 표현을 했습니다. 서포트 벡터는 원으로 둘러싸서 표시를 했고요. 두 개의 차원상에 표시된 이 그래프를 보면은 이 세 개의 범주가 비교적 잘 분류가 된 걸로 시각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SVM 모델을 적용을 해서 예측 정확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프리딕트 함수를 이용해서 테스트 데이터의 각 케이스별로 예측 정확도를 보면은요. 일단 테이블 함수를 이용해서 교차표를 생성을 하게 되면은 총 45개의 케이스 중에서 1개를 제외하고 44개가 정확히 분리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측 정확도를 살펴보면은 97.8%의 꽤 높은 정확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SVM은 여러 다양한 상황에서 우수한 예측 성능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예측 변수의 개수가 관측값의 개수보다 훨씬 많은 경우에도 우리가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SVM은 랜덤 포레스트처럼 분류 규칙에 대한 논리적인 설명이 어렵다는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SVM 분석 기법에 대해서 살펴보고 R을 이용을 해서 실제 데이터셋을 바탕으로 실행도 함께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